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 최고 연예단체의 에이스로 불리던 한 24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평양의 화려한 무대 위에서 모두의 부러움을 받던 그녀는 사실 황금빛으로 치장된 잔혹한 세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어린 동생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1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합니다. 압록강을 건너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야 했던 그녀의 처절한 여정. 빼앗긴 자유를 되찾기 위해 피로 물들인 한 여인의 실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기쁨조 에이스의 피로 물든 북한 탈출. 프롤로그. 황금빛 세장 속의 여인. 모두가 우러러보던 선택받은 24세의 여인. 북한 최고 연예단체의 에이스. 평양의 화려한 연회장. 천장에서 내려오는 붉은 조명 아래 수백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입니다. 보석이 박힌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우아하게 인민들을 향해 답례합니다. 손끝 하나, 시선 하나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연회장을 가득 메운 당 간부들과 외국 사절단이 그녀를 바라보며 박수를 칩니다. 그들의 시선은 존경이 아닌 소유욕으로 가득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를 띄웁니다.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녀의 미소는 체제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위장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훈련받은 완벽한 가면. 웅장하고 기계적인 북한식 음악이 이 기만적인 영광을 감싸 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막이 내립니다. 무대의 뒤에서 그녀는 드레스의 치맛자락을 잡고 숨을 고릅니다. 손이 떨립니다. 2개, 3개. 평양의 조그만 고급 아파트 침실, 화려한 연회장과는 조금은 대비되는 공간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어린 동생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린 동생은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침대에서 땀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열 때문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방금 무대에서 내려온 복장 그대로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동생의 이마를 짚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열기가 느껴집니다. 뜨겁습니다. 그녀는 젖은 수건을 물에 적셔 동생의 이마에 올려놓습니다. 동생이 신음하며 몸을 뒤척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동생의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녀는 이 화려한 삶이 자신의 순결과 젊음을 맞바꾼 잔혹한 대가라 믿었습니다. 14살의 무용단에 선발된 그날부터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홀로 남은 어린 동생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시내 야경이 보입니다. 불 켜진 건물들이 반짝이지만 그 빛은 차갑고 공허합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러나 조국은 이제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인 어린 동생까지도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삼으려 했습니다. 고급 응접실, 붉은 융단이 깔려 있고 벽에는 수령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50대인 당의 핵심 권력자인 책임 간부가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그녀를 내려다봅니다. 간부는 연기가 자욱한 담배를 한 모금 빨고 그녀에게 내뿜습니다. 연기가 그녀의 얼굴을 감쌉니다. 그녀는 기침을 참습니다. 간부는 서류를 테이블에 툭 내려놓으며 잔인한 미소와 함께 통보합니다. 책임 동무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동무, 아이는 오늘부로 국가고아원으로 이송됩니다. 동무의 장기적인 헌신을 위한 배려입니다. 아이 때문에 동무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이 걱정은 잊으세요. 국가가 더 잘 돌볼 것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보며 얼굴에 핏기가 사라집니다. 국가고아원 이송명령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손이 떨려 찻잔을 잡지 못합니다.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덜그럭 소리를 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건 배려가 아닙니다. 책임 동무, 애는 지금 많이 병들었습니다. 폐렴이 심해서 고아원은 애를 죽일 겁니다. 제가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제발. 간부의 눈빛은 냉혹합니다. 그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끕니다. 천천히. 마치 곤충을 지식이듯이. 그의 낮은 목소리는 명확한 협박입니다. 동무가 순종하는 한 아이는 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아이를 위한 의료진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동무가 쓸모없어진다면 아이는 우리의 통제 밖으로 사라지겠죠. 동무도 알지 않습니까? 고아원에서 약한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선택은 동무의 몫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공포에서 분노로 바뀝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집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인질로 삼아 그녀의 영혼을 영원히 착취하겠다는 잔인한 계약이었습니다. 동생의 생명을 담보로 그녀를 평생 체제의 노예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간부가 떠난 후 그녀는 방에서 무릎을 꿇고 구겨진 서류를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서류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립니다. 눈물이 서류 위에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합니다. 그녀는 속으로 외칩니다. 목구멍에서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지만 그녀는 소리를 삼킵니다. 벽이 너무 얇습니다. 이웃들이 듣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체제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나는 동생의 어머니다. 나는 인간이다. 빛과 그림자, 그 극단의 경계에서 그녀는 동생을 지키기 위한 단 하나의 선택, 그동안 몇 년간 마음속으로 고민해왔던 탈출을 감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지금 빼앗긴 삶을 되찾기 위한 한 여인의 필사적인 투쟁이 시작됩니다. 황금 3장의 진실. 평양 고급 아파트 17층 거실, 통유리 창문 밖으로 평양시내 야경이 보입니다. 대동강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류경 호텔의 거대한 실루엣이 어둠 속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녀의 손이 화려한 드레스와 거친 군복을 번갈아 만집니다. 드레스는 부드럽지만 무겁습니다. 군복은 거칠지만 실용적입니다. 그녀는 고급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지만 드레스는 무겁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마치 쇠사슬처럼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을 봅니다. 화장은 완벽하지만 눈빛은 죽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평양 중심부의 고급 아파트, 외국에서 들여온 명품 드레스, 풍요로운 식사. 냉장고에는 수입 과일과 고기가 가득합니다. 일반 인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조국이 주는 영광이라 믿으라 했습니다. 선전원들은 말했습니다. 동무는 선택받은 인민입니다. 수령님의 은덕으로 이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이 선발은 곧 신분 상승이자 특혜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국가에 봉사하게 되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영광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10대 때 무용단 선발 장면이 지나갑니다. 14살의 그녀가 수백 명의 소녀들과 함께 큰 강당에 서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냉정한 눈빛. 그들은 소녀들의 키, 몸무게, 얼굴을 재고 기록합니다. 마치 가축을 평가하듯이. 이 아이 괜찮군. 키도 적당하고 얼굴도 예쁘네. 선발된 후 체계적인 감시와 사상교육을 받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매일 아침 6시의 기상에서 수령님 초상화 앞에서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수령님. 춤 연습, 예절 교육, 외국어 교육, 하루 18시간의 혹독한 훈련. 그리고 밤, 과거의 그녀가 낯선 남자들 앞에서 억지로 웃는 모습을 회상하며 몸서리칩니다. 그 남자들의 얼굴은 흐릿하지만 그들의 손길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곳은 세장이었습니다. 화려한 금빛으로 칠해진 잔혹한 세장. 매일 밤 강요되는 봉사와 교육은 그녀의 영혼을 조각내고 짓밟았습니다. 동무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무의 임무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자신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소모품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순결을 강요받았으나 동시에 순결을 바쳐야 하는 모순적인 삶이었습니다. 동무는 순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요구할 때는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이 모순된 명령 속에서 그녀의 정체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많은 밤을 텅 빈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천장의 균열이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마치 그녀의 영혼처럼.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을 견디게 한 유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구석 작은 방, 어린 동생이 낡은 색연필과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색연필은 짧게 달았고 종이는 구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행복한 표정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녀는 조용히 동생 옆에 앉아 그림을 봅니다. 동생이 그린 것은 꽃밭입니다. 빨간 꽃, 노란 꽃, 파란 꽃,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누나 이거 봐. 우리가 꽃밭에서 노는 거야. 그녀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혈육이자 그녀가 잃어버린 평범함을 상징했습니다. 동생의 순수한 웃음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봅니다. 어린 동생이 순진하게 묻습니다. 누나, 여기 태극기 그려도 돼? 우리 공화국 그림책에는 이게 없는데. 근데 이게 뭔지 궁금해. 누나가 숨겨둔 책에서 봤어. 그녀는 순간 긴장하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문이 닫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창문으로 누가 보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속삭입니다. 애야, 우리는 인공기를 그려야 해. 그게 우리 공화국 깃발이야. 하지만 네가 그리고 싶은 걸 그려도 돼. 단 아무에게도 보여주면 안 돼. 절대로. 알겠지? 동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알았어. 우리 비밀이야. 그녀는 자신이 번 외화와 특권으로 동생을 위해 귀한 약을 샀습니다. 중국에서 밀수입된 항생제, 해열제, 북한 병원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약들입니다. 동생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도 사다 주었습니다. 초콜릿, 사탕, 과자.
일반 아이들은 평생 먹어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 몰래 들여온 나만의 동화책. 백설공주, 신데렐라, 피노키오. 표지는 찢어서 버리고 내용만 조심스럽게 읽어줍니다. 옛날 옛적에 그녀가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읽어줍니다. 동생은 눈을 반짝이며 듣습니다. 동생은 그녀의 유일한 삶의 끈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그녀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 가죽 밴드는 헤어졌고 유리에는 흠집이 깊게 파여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여전히 째깍째깍 시간을 셉니다. 이 시계는 사고로 돌아가신 단간부셨던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단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체제를 믿었고 국가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대가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14살 때였습니다. 차가 다리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동무들의 부모님께서는 영웅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당 내부의 부정을 발견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때문에 제거되었다는 것을. 이 낡은 시계는 그녀의 과거, 빼앗기기 전의 삶이 멈춰선 순간을 기억하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시계를 보며 시간은 흐르고 이 고통도 언젠가 끝날 것이라 되뇌었습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그녀는 이 시계를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견뎌라. 조금만 더. 동생을 위해. 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입니다. 그 소리는 그녀에게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통도 끝날 것입니다. 그녀의 삶의 태엽이 멈춰버린 곳.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태엽을 감아 움직여야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붕괴. 지켜야 할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군병원 진료실, 낡고 차가운 공간, 벽은 회색이고 바닥 타일은 금이가 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의사는 흰 가운을 입었지만 눈빛은 냉담합니다. 그는 청진기로 동생의 가슴을 대충 짚어보고는 고개를 흔듭니다. 폐렴이 심합니다. 치료제가 필요한데 우리 병원에는 없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의사에게 간절히 매달립니다. 손에는 외화 뭉치가 들려 있습니다. 달러입니다. 그녀가 몇 년간 모은 돈입니다. 동생이 폐렴으로 심하게 앓았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고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지위와 돈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는 거부되었습니다. 그녀의 절망과 의사의 잔혹함이 부딪힙니다. 선생님, 제발 이 외화를 받아주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치료제만 주시면 제발요. 의사는 돈을 밀어내며 냉정하게 말합니다. 동무, 우리에게는 더 시급한 인민들이 있습니다. 전선의 군인 동무들, 탄광의 노동자 동무들, 그리고 귀한 분의 동생이라 해도 체제에 필요한 소모품일 뿐입니다. 동무도 마찬가지고 규정대로 하세요. 약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체제에 필요한 소모품일 뿐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숫자였습니다. 통계였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그저 차가운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이미 다음 환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벽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봅니다.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저 여자 기쁨조 아니야? 왜 저래? 바로 그날 밤 그녀의 집에 책임 간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쿵쿵쿵. 그녀는 동생을 침대에 눕히고 문을 엽니다. 간부 뒤에는 경호원 2명이 서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합니다. 그들의 손은 허리춤에 있습니다. 권총이 있는 곳, 간부는 거실로 들어와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국가고아원 이송명령서, 그리고 또 다른 서류, 특별 헌신 동의서. 그녀는 그들을 의식하며 침묵합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간부는 담배를 꺼내 피웁니다. 연기가 방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동무, 우리의 요구에 순응하면 아이는 안전합니다. 국가고아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불순한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아이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동무도 알지 않습니까? 고아원에서 병든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사라집니다. 동무는 영원히 이곳을 지켜야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인질극이었습니다. 아이를 인질로 삼아 그녀가 영원히 체제에 헌신하도록 하겠다는 가장 잔인한 협박이었습니다. 동생의 삶을 담보로 그녀의 영혼을 요구하는 악마적인 계약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대로 남아봤자 동생은 고아원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녀는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혀 영혼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착취당할 것입니다. 간부들이 떠난 후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변기물 탱크 뒤에 숨겨둔 낡은 중국제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녀는 방의 환풍기 소리에 맞춰 작은 목소리로 브로커에게 연락합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준비됐어요. 언제 출발할 수 있죠? 전화기 너머로 브로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일 밤 준비해? 돈 다 있어? 네, 다 있어요. 좋아. 내일 밤 11시. 장소는 문자로 보낼게. 늦지 마. 전화를 끊습니다. 그녀는 변기에 앉아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탈출의 시작. 짐을 싸는 그녀. 작은 배낭 하나가 전부입니다. 아픈 동생의 약, 항생제, 해열제, 기침약, 플라스틱 통에 담습니다. 동생의 낡은 축구공, 공기가 반쯤 빠진, 그래도 동생이 가장 아끼는 물건, 그리고 남은 돈 뭉치, 외화와 인민폐, 그녀가 몇 년간 모은 전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목의 낡은 시계, 부모님의 유산. 그녀는 시계를 보며 잠시 멈춥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갑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이 아이의 자유를 사기 위해 내 삶을 걸어야 한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녀의 삶은 이미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삶만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돈을 브로커에게 지불하고 동생을 고아원으로 보내기 전 이 지옥을 떠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밤 10시 그녀는 잠든 동생을 깨웁니다. 애야, 일어나. 우리 여행 가는 거야. 동생이 졸린 눈을 뜹니다. 여행? 어디로? 멀리, 아주 멀리. 네가 아프지 않은 곳으로. 동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누나를 믿습니다. 그녀는 동생에게 두꺼운 옷을 입힙니다. 겹겹이 입힙니다. 밤은 춥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은 더 춥습니다. 어둠 속의 질주. 탈출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낡은 트럭이 질주합니다.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춥니다. 그녀와 동생이 짐짝들 사이에 웅크려 있습니다. 석탄자루, 쌀포대, 공산품 상자들 그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트럭의 거친 엔진 소리와 동생의 기침 소리가 불안하게 들립니다. 그녀는 동생의 입을 막습니다. 쉿! 조용히 해야 해. 그녀의 신분이 발각되면 모두가 위험했습니다. 브로커도 운전사도 그리고 이 트럭에 탄 다른 탈북자들도. 트럭 안에는 그들 말고도 3명이 더 있습니다. 중년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노인 모두 숨죽이고 있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안전합니다. 기차 대신 미립국 전문 차량을 이용해 밤새도록 국경지대로 향했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보통은 기차로 6시간이지만 이 트럭은 12시간을 달렸습니다. 검문소를 피해 산길로 옛길로 돌아갑니다. 트럭의 덜컹거림은 그녀의 심장 소리만큼이나 불안했습니다. 매번 트럭이 멈출 때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검문소인가? 잡힌 건가? 하지만 매번 다시 트럭은 움직입니다. 그녀는 동생에게 젖은 수건을 대주고 귓가에 조용히 노래를 불러줍니다. 어릴 때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자장자장 우리 아기. 동생이 그녀의 품에서 잠듭니다. 미열이 있습니다. 이마가 뜨겁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꼭 안습니다. 새벽 4시 트럭이 멈춥니다. 압록강 국경, 강변의 자갈과 습기, 안개가 강을 뒤덮고 있습니다. 강 너머는 중국입니다. 자유입니다. 트럭 문이 열립니다. 브로커가 손전등을 비춥니다. 내려, 빨리. 탈북자들이 하나씩 내립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몇 시간을 웅크리고 있어서 다리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브로커에게 남은 모든 비상금을 넘깁니다. 두꺼운 봉투. 브로커는 예상대로 거칠고 냉정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거래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브로커의 냉소적인 거래 방식. 브로커는 돈을 대충 세고는 혀를 찹니다. 이 정도로는 모자라. 나머지는 너로 갚아. 여권은 잊어버리고 너 같은 년들 중국 가면 얼마든지 팔 수 있어. 걱정 마. 좋은 값 받을게.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를 악뭅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합니다. 강을 건너야 합니다. 약속대로 아이만 안전하게 넘기면 돼. 나는 나중에 생각할게. 일단 아이만. 브로커가 비웃습니다. 내 걱정이나 해. 아이고 뭐고 중국 넘어가면 다 똑같아. 조선족한테 팔리든 유흥업소 가든. 그녀가 동생을 등에 업은 채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급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11월의 압록강, 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거친 물살 소리, 그녀의 거친 숨소리. 그녀는 미끄러지지 않으려 발에 힘을 줍니다. 강바닥의 돌들이 발을 찌릅니다. 물살이 그녀를 밀어냅니다.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동생이 앓는 소리를 냅니다. 누나, 추워. 조금만 참아. 금방이야. 금방 따뜻한 데 갈게. 다른 탈북자들도 강을 건넙니다. 모두 침묵 속에서 한 발 한 발. 중년 남자가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물에 빠집니다. 브로커가 욕을 하며 그를 끌어올립니다. 조용히 못해? 20분. 강을 건너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긴 20분이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비로소 그녀가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음을 실감했습니다. 이 강물은 그녀의 과거를 지우는 정화의 물인 동시에 새로운 고통의 시작을 알리는 경계였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강을 건넌 직후 브로커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습니다. 여기부터는 돈이 아니라 내 목숨으로 움직이는 거야. 짐은 짐처럼 행동해야지.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너희 둘 다 공안한테 넘긴다. 알았어? 하지만 중국 땅은 자유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브로커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향한 위험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유흥업소에 팔아넘겨 나머지 거래 대금을 채우려 했습니다. 너 같은 년 기쁨조 출신이면 비싸게 팔려 한 3만 위안은 받겠네. 고맙게 생각해. 그의 말 속에서 그녀는 북한 체제의 잔혹함과 똑같은 인간의 비열함을 다시 보았습니다. 지옥을 떠났지만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여정. 숨막히는 여정. 중국 남부의 낡은 트럭 내부. 며칠 밤낮이 지났습니다. 그녀와 동생은 초췌합니다. 먼지와 땀, 눈물이 섞인 얼굴. 입술은 갈라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손톱으로 트럭 바닥에 희미한 그림을 그립니다. 집 모양. 그 안에 두 사람. 그녀와 동생. 중국 남부에서 동남아 국가의 국경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했습니다. 단둥에서 선양으로, 선양에서 베이징으로, 베이징에서 쿤밍으로, 그리고 쿤밍에서 미얀마 국경으로. 밤에는 트럭의 짐짝으로, 낮에는 산속의 은신처에서 숨죽여야 했습니다. 어느 날 낮, 산속 폐가옥. 지붕은 반쯤 무너졌고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숨어 잠을 잡니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웠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삶은 까마득한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양의 고급 아파트, 화려한 드레스, 풍요로운 음식, 그 모든 것이 꿈이었을까? 아니면 지금이 꿈일까?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아픈 동생의 고통이었습니다. 동생이 심하게 기침하며 경련합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쌕쌕쌕. 그녀가 동생에게 마지막 남은 약 하나를 쪼개 먹입니다. 물도 부족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물을 동생에게 다 줍니다. 약이 없습니다. 동생의 폐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고열로 인해 의식을 잃는 순간도 잦아졌습니다. 누나, 아파. 숨이 안 쉬어져. 괜찮아. 조금만 참아. 우리 곧 병원 갈 거야. 거기 가면 약 많아. 주사도 놓고.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갈 수 없다는 것을. 탈북자는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신분증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브로커는 매번 짜증을 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걸려. 저에 버려. 죽으면 집만 된다. 내가 처리해 줄게. 한국 못 가도 좋으니까 여기서 내려. 그녀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안 돼. 이 아이 없으면 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나 혼자 가는 거 무슨 의미 있어? 차라리 여기서 둘이 죽을래? 브로커는 매번 협박합니다. 그럼 너희 둘 다 여기 버리고 갈까? 여기 산속이야. 누가 찾겠어? 곰이나 늑대밥 될 텐데. 이 순간 그녀는 브로커의 잔혹함이 북한 체제의 냉혹함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간의 목숨을 소모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은 거래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브로커가 술에 취해 그녀를 추행하려 합니다. 그녀의 어깨를 잡고 벽에 밀어붙입니다. 너 기쁨조 출신이잖아. 어차피 그런 일 하던 년인데 뭐가 대수야? 그녀가 강하게 브로커의 손을 뿌리칩니다. 브로커가 그녀를 밀치고 뺨을 때립니다. 따끔합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만 독하게 말합니다. 내 약속만 지켜. 더 이상 나에게 손대지 마. 손대면 나 여기서 소리 지를 거야. 공안 부를 거야. 너도 끝이야. 브로커가 주춤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심입니다. 그는 침을 뱉고 돌아섭니다. 미친년.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녀는 제 몸이 부서져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안 됩니다. 그녀는 마지막 비상약과 물 한 모금으로 동생을 간호했습니다. 밤마다 동생의 이마를 짚고 기도했습니다. 부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그녀의 생명의 끈이자 유일한 탈출의 이유인 동생만은 살려야 했습니다. 낡은 쉼터. 어느 날 밤 동생이 고열로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집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동생의 작은 심장에 귀를 댑니다.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미약하지만 뛰고 있습니다. 애야, 제발, 제발. 그녀는 목이 터져라 울었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소리내면 안 됩니다. 입술이 터지고 피가 흐릅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참습니다. 쉼터에서 동생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아이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절망감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그녀가 동생의 심장에 손을 대고 속으로 외칩니다.
애야, 누나, 포기 안 해? 너 꼭 살려야 해. 엄마 아빠가 지켜줄 거야. 우리 꼭 한국 가는 거야. 거기 가면 네가 좋아하는 초콜릿 많이 사줄게. 축구 실컷 할 수 있어. 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사귀고. 그러니까 제발 버텨줘. 그녀는 제 손을 동생의 심장에 대고 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이 절교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주문이었습니다. 새벽, 동생이 눈을 뜹니다. 약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누나, 물. 그녀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살아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제 절망은 사라지고 오직 생존 의지만이 남았습니다. 그녀 다시 굳은 결심을 하고 동생을 등에 업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간다. 죽어도 한국 땅에서 죽는다. 여기서는 안 죽어. 절대로. 우리는 반드시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2주간의 여정. 중국에서 미얀마로,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정글을 통과했습니다. 발은 물집투성이입니다. 신발은 헤어졌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추격. 최종 목적지인 남한 공간을 코앞에 두고 최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동남아 대도시의 혼잡한 시장 골목, 방콕, 오토바이와 인파, 경적 소리, 상인들의 외침 소리, 혼잡한 시장 소리. 공안의 검문이 이례적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중국 공안과 현지 경찰이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탈북자 일망타진의 위기였습니다. 브로커가 긴장합니다. 이상하다. 정보가 샜나? 공안 여러 명이 저 멀리서 그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입니다. 저기 탈북자들이다. 잡아라. 공안의 고함 소리. 그녀는 동생을 안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브로커는 그녀를 팔아넘기려 했지만 이대로 잡히면 자신도 모든 것을 잃게 될 상황. 인신매매범으로 체포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그들의 목적은 같았습니다. 오직 공관까지 도달하는 것. 복잡한 시장 골목에서 그녀와 공안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인파 속을 비집고 필사적으로 달립니다.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비켜! 비켜! 과일 가게를 스쳐 지나갑니다. 사과들이 바닥에 굴러떨어집니다. 상인이 욕을 합니다. 그녀는 동생을 꽉 끌어안고 달립니다. 숨이 턱까지 차고 발은 이미 만신창입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시야가 흐려집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체포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녀는 정치범 수용소로 갈 것입니다. 이 1분 1초가 그들의 생과 사를 가르는 경기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브로커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는 그녀를 돌아봅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립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공안의 주력 부대를 반대 방향으로 유인합니다. 저리 가! 이 돈은 내 거야! 내가 번 거라고! 너희가 뭔데! 그는 최대한 큰 소리로 소리치며 돌을 집어 공안에게 던집니다. 브로커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공안을 향해 돌을 던지고 시선을 돌리며 스스로를 희생하여 그녀에게 단 몇 초의 귀한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공안반이 브로커를 쫓아갑니다. 브로커가 골목으로 달아납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의 마지막 양심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도 한때는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브로커를 돌아보지 않고 필사적으로 질주합니다. 남한 공관 담벼락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높은 담벼락, 그 위에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그녀는 쉼없이 공관을 향해 전력 질주하며 눈물이 바람에 마릅니다. 그녀는 그 틈을 타 동생과 함께 달렸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공안의 고함과 브로커의 비명소리를 무시한 채 멈추지 않으면 쏜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달립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단 몇백 미터, 100미터, 50미터, 자유를 향한 마지막 피로 물든 질주였습니다. 해방. 마침내 남한 공관의 높은 담벼락과 태극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쓰러지듯 담벼락에 기대며 경비원에게 매달립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쿵쿵쿵. 온몸의 신경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경비원에게 달려가 동생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왔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이 아이만이라도. 그녀의 울부짖음, 목이 쉬어 갈라진 목소리로 외칩니다. 경비원이 놀라며 문을 엽니다. 침착하세요. 문 열어. 아이부터 안으로. 경비원과 남한 직원들의 도움으로 이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남한 직원들이 문을 열고 동생을 급히 건물 안으로 데려갑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곧바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2주 동안 이어진 지옥 같은 여정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안전한 방 안에서 주저앉아 의식을 잃습니다. 바닥에 쓰러집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그녀는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깨끗한 침대, 하얀 시트, 부드러운 베개.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창문 밖으로 낯선 도시의 풍경이 보입니다. 높은 빌딩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밝은 간판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소리 없이 오랫동안 흐느낍니다. 몸을 떨며 웁니다. 소리 없는 울음. 10년 동안 참았던 울음, 견뎌왔던 고통, 빼앗겼던 존엄.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옵니다. 그녀의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더럽힐 수 없어. 동생은 안전해. 우리는 살았어. 그녀의 울분은 자신을 짓밟은 체제에 대한 복수도, 고통에 대한 보상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동생이 평범하게 사는 자유를 되찾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빼앗긴 순수를 동생에게서 되찾아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안도의 울음은 영원히 해방되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창밖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부모님께 두 손을 모아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셔서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동생 잘 키울게요. 그녀의 손목에 찬 낡은 시계. 여전히 째깍째깍 시간을 셉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습니다. 시간은 흘렀구나. 이제 다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긴 회복 기간과 조사를 마친 후 그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남한의 병원 6개월 후 그녀가 담담하지만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눈물을 참아내고 인터뷰를 합니다. 밝고 깨끗한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햇살.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자유로운 대화, 선택의 순간들. 하지만 더 이상 감시와 위협은 없었습니다. 누가 그녀를 지켜보지 않습니다. 누가 그녀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빼앗았던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 한국어 공부, 이게 맞아요? 띄어쓰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운전면허 취득,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의 떨림. 제가 차를 몰 수 있다니. 첫 직장, 작은 카페 직원, 손님에게 커피를 내밀며 웃습니다. 진심으로 웃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작은 것들이 그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자유롭게 걷는 것, 원하는 것을 먹는 것,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동생이 남한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 운동장. 동생이 친구들과 해맑게 웃고 뛰어놉니다. 축구공을 찹니다. 패스! 여기. 동생의 얼굴은 건강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더 이상 기침하지 않습니다. 폐렴은 완치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뛰고 싸우고 화해합니다. 평범한 아이의 평범한 일상. 그녀가 학교 담장 밖에서 동생을 바라보며 눈물 맺힌 미소를 짓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친구들과 웃고 뛰어노는 동생의 모습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싸워 얻어낸 가장 보통의 기적이었습니다. 저 웃음, 저게 내가 원했던 거야. 방과 후 작은 아파트 거실. 동생이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옆에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 밥 짓는 소리. 누나, 이 수학 문제 모르겠어. 어디 봐.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평범한 대화, 평범한 저녁.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저녁 식사, 밥상을 차립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 밥. 잘 먹겠습니다. 동생이 숟가락을 듭니다. 그녀도 숟가락을 듭니다. 함께 밥을 먹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롭습니다. 1년 후, 그녀는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도 그 길을 걸어왔어요. 힘들죠. 알아요. 하지만 견딜 수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상담실에서 한 여성이 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아줍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여기는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그녀의 손은 따뜻합니다. 그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만개한 공원. 그녀와 동생이 함께 걷습니다. 동생은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도 많이 컸습니다. 누나, 나 중학교 가면 축구부 들어갈래. 그래? 좋지. 열심히 해. 누나는 언제 결혼해? 친구들이 우리 누나 예쁘다고 그래. 그녀가 웃습니다. 나는 아직 너 대학 보내고 나서. 에이, 누나도 행복해야지. 그녀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해. 네가 옆에 있으니까. 에필로그 증언. 인터뷰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카메라를 봅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브로커도 마지막에는 저를 도와줬어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먼 곳을 응시합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저 같은 여성들이 많아요. 그들은 여전히 새장 속에 갇혀 있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강합니다. 이제 제 삶은 조국의 소모품이 아닌 동생을 지켜낸 어머니이자 누나의 삶입니다. 저는 제 선택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의 웃음이 저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동생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모습, 친구들과 웃는 모습, 그녀가 멀리서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 그녀의 손목에 낡은 시계, 여전히 시간을 셉니다. 째깍째깍 시계의 클로즈업, 초침이 움직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자막이 올라옵니다. 2024년 기준 약 3만 4천 명의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들 중 70%가 여성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탈북 과정에서 인신매매, 성폭력, 강제 결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떠오릅니다. 평범한 삶을 살 자유는 과연 얼마의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자유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그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잠시 침묵. 그리고 마지막 장면, 밤하늘, 별들이 반짝입니다. 그녀가 동생과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나, 별 진짜 많다. 응, 평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야. 왜? 불빛이 없어서, 아니, 자유가 없어서. 동생이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누나, 고마워. 나 여기 데려와줘서. 그녀는 동생을 꼭 안습니다. 아니, 나야말로 고마워. 네가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어. 두 사람의 실루엣, 별이 빛나는 밤하늘.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아웃 됩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 마지막 자막.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 여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내레이션으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동생의 미래를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숨을 걸고 얻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중함을 알고 계신가요? 그녀가 거울 앞에 섭니다. 10년 전. 그녀가 평양의 고급 아파트에서 거울을 보던 그 장면과 똑같은 구도.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평범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화장도 진하지 않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을 봅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알아봅니다. 미소 짓습니다. 진심으로. 이제야 나를 찾았어. 이 글이 감동스러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그들의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함께 나눠주세요.